버블이라는 얘기는 하드웨어가 돈을 못 번다 버블인 게 아니라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비를 뽑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게 버블이거든요. 네.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게 2027년, 8년 정도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모든 투자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할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한 투자 과잉이 있거든요. AI 버블이라고 하는 논쟁들이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크기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익률도 늘었고요.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자체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패밀리스 회사들도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AI라고 하는 게 시작 단계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편이라서 여기서 조금 우리 박사님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젠슨왕의 마케팅에 농락돼서 사고 있는 측면이 한 50%는 돼요. 본인들이 정말 플랜이 있어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업의 귀재인 거죠. 그다음 어리숙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이게 공급 과잉이 올 거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HBM을 하이닉스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LPDDR로 가면서 삼성전자의 파이가 커진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우리가 뭘 고를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늘 특별히 국내 반도체 투톱 연구원 출신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의 요청이 쇄도했었는데 드디어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전 SK하이닉스 연구원이시죠.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그리고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이십니다. 박준영 산업인류학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은 한 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마음껏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이슈부터 처음에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사님께서 좀 총평을 해주실까요? 사실 저는 이번 3분기랑 4분기는 굳이 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어떤 의미로요? 루틴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루틴하게 역시 잘 나올 거다. 네.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굳이 실적 발표나 그렇게 신경을 곤두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거랑 AI 버블론은 별개다라는 건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와도 내년이 되면 AI 버블론은 점점 목소리가 커질 거가 분명하거든요. 실적이 잘 나올 것은 예상하셨다. 그런데 AI 버블론은 실적과 별개다.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얘기죠. 그럼 그래도 숫자 자체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3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62% 늘었고, 그리고 이제 그 EPS도 1.25달러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1.3달러가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체에서 보면 매출의 90%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일단 매출 증가율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도 저는 매출 증가율만 볼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이나 EPS는 신경 안 쓸 것 같고, 매출 증가율이 지난 분기에 55%까지 떨어졌다 60%를 다시 올라갔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50에서 60 정도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의 매출 증가율이라고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기대 부응했었다.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락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매출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 50% 하회하는 순간에 저는 월가의 엔비디아에 대한 특혜를 회수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특혜라는 거는 원래 나스닥 기술주의 전반적인 PER이 25에서 30 사이인데 엔비디아만 60, 70을 지금 허용을 해줬었어요. 지난 2년 동안. 그 얘기는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스타트업 수준이었기 때문인 거죠. 200%, 100%씩. 근데 50 밑으로 가면 일반 대기업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라 엔비디아만 스타트업의 PER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 특혜가 박탈되면 이제 25에서 30 수준이 적정이 되니까. 근데 지금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이익이 갑자기 2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PER을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화두를 좀 던져주셨는데 그럼 이번엔 소장님의 총평을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독점 기업이 아니냐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뭐 얘기하신 대로 매출 62% 증가 등이 놀랍긴 한데, 전 영업이익률이 뭐 우리 박사님께서 좀 덜 보시긴 하겠지만 2분기 대비 3분기가 영업이익률이 72에서 73으로 올랐어요.
전 그게 되게 놀랐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항상 예상할 때 아마도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지 않을까. 네.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률 같은 것들이. 근데 얘기하신 대로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지난 분기 55% 대비 62%니까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늘었다고 하는 것들이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I 버블이라고 하는 논쟁들이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크기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익률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자체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근데 동시에 오늘도 주가도 반영됐지만 뭐 브로드컴이나 등등등의 나머지 패밀리스 회사들도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전 여전히 AI라고 하는 게 시작 단계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편이라서 여기서 조금 우리 박사님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엔비디아 그 매출 증가율 50% 아래 찍으면 예, 주가가 이제 특혜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예, 주가의 특혜가 좀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저기 570억.1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나서 영업이익 했을 때 PER이 줄어들었을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 35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요 정도 PER 정도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얘기했었던 지난 분기나 이제 60, 70 정도 나왔던 거 대비해 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얘기하셨다시피 매출 증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분명히 재평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PER 자체에서도 뭔가 또 우리가 또 그것들이 좀 맞아지면서 그 소위 얘기해서 성장 대비해서 뭔가 이익률 줄어드는 형태나 매출이 줄어드는 형태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평가라고 하는 건 맞긴 하겠지만 PER 여부는 좀 더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GPU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성능이 루빈까지 가면 블랙웰에서 루빈까지 가면 더 몇 배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출액도 여기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모수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낮아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죠. 규모가 커지니까. 덩치가 커졌으니까. 또 하나는 자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하고 AI 버블하고 상관이 없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는 AI 산업의 버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엔비디아의 버블은 별개 얘기인 거고 그건 이제 주가는 다른 얘기인 거고 네. AI 산업이 버블이냐 아니냐가 언제 결정되느냐는 투자한 기업들이 여지껏 엔비디아 칩을 사준 기업들이 돈을 버냐 못 버냐 그때 버블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공장을 짓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고속도로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자, 고속도로를 계속 건설하는 중에는 돈을 누가 버냐 하면 쩐주들이 버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돈을 벌어요. 네. 그 건설사들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죠. 하드웨어 기업들. 자, 그런데 고속도로 완공이 되면 건설사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요. 돈 벌 이유가 없는 거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전환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 되면 이제 주체가 바뀌는 시점이다 보고 있는 게 3년 정도 데이터 센터 투자하면 일단락이 됩니다. 네.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는 소강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들이 가장 좋던 시절은 이제 조금 내년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버블이라는 얘기는 하드웨어가 돈을 못 번다 버블인 게 아니라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비를 뽑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게 버블인 거거든요. 네.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자체가 시점이 지금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고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지금은 알 수 없는 게 솔직한 얘기라는 거고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게 2027년 8년 정도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모든 투자 기업이 돈을 벌지를 못할 거는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분명한 투자 과잉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버블하고 공급 과잉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네. 버블은 실체가 없는 거고 공급 과잉은 실체나 있는데 수요보다 너무 공급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누구는 위너가 되고 누구는 루저가 되는데 제가 볼 때 버블일지 공급 과잉에 의한 양극화일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2027년쯤 돼서 정말로 누군가는 매출의 점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이익보다 일단 매출의 점프가 일어나야 돼요. 투자가 된 것에 대한 버블이 아니라면 근데 제가 볼 때 한 10개 기업 중에 빅테크 중에 한 3개 이상이 돈을 벌면 버블은 일단 아니지 않을까? 그렇지만 공급 과잉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 돈을 벌지 못하는 건 분명히 맞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기업도 돈을 못 번다고 하면 버블이라고 해도 사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네.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AI 산업의 거품을 따로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엔비디아는 현재는 버블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물건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젠슨왕의 마케팅에 농락돼서 사고 있는 측면이 한 50%는 돼요. 본인들이 정말 플랜이 있어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업의 귀재인 거죠. 젠슨왕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애초에 판을 주도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 어리숙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이게 공급 과잉이 올 거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박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는 좀 더 위너에 가깝고 엔비디아 걸 사주고 있는 빅테크에 약간 버블이 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거기엔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신 대로 뭐 엔비디아의 마케팅도 있긴 하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면 고사입니다. 근데 투자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럼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네. 가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도 우리 저기 누구야 인도 CEO, 구글 CEO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AI가 만약에 버블이면요, 우리 다 망해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까지는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 상황. 미래를 확실히 모르니까. 네, 그거 맞는 건데 그러면 그 클루나 단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기술이 있냐 돈이 있냐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픈 AI, 그다음에 그록,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그록을 갖고 있는 테슬라 쪽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3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앞서가고 있고 게다가 이 세 회사들은 특이한 건 오픈 AI는 좀 다르긴 하지만 돈이 있습니다. 네. 예, 돈이 있다는 게 다르고 돈이 없는 곳이 어디냐? 지금 소위 이제 메타랑 오라클 같은 경우가 확 지금 주가가 안 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들 이제 소위 LLM 기반으로 해서 혹은 아니면 이제 빅테크라고 불려지는 이 회사들이 과연 AI 전환을 이루어서 기존의 B2C나 B2B로 벌었던 AI 전 빅테크 산업들의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B2B나 B2C 다시금 연결돼서 AI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은 얘기하신 대로 다 한마디로 구독으로 해서 돈 벌고 있거든요. 구독료 가지고는 절대 돈을 못 법니다. 결국 여기서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보자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가 지금 팔란티어처럼 조직 자체, 그러니까 기업으로 들어가서 컨설팅 피를 내면서도 AI 전환을 해드릴게. 1조만 내면 우리가 4조 만들어드릴게. 이런 형태의 뷰로크러시, 관료제를 무너뜨리는 형태의 AI로서 회사에 들어갈 거냐 B2B 산업으로 혹은 몇 번 말씀드렸고 박사님 다 아시다시피 진짜 다시금 디바이스 나올 것이냐 여부. 요게 이제 기존의 닷컴 버블과는 달리 닷컴 버블에서는 인프라 깔려서 크게 망했던 게 2000년 초반 2000년 4월에 확 망해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시금 이걸 살았던 이유는 모바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사이클이 근데 확 너무 좁혀져 버렸어요. 지금 AI 기능 자체 그러니까 인프라 AI 기능과 엣지 디바이스 봤을 때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로서 솔루션을 통해서 팔란티어 같은 모델로서 IT 기업들이나 빅테크 회사들이 전환 가능하냐 여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삼성과 하이닉스 포함해서 테슬라든 현대든 간에 엣지 디바이스 나올지 여부 같은 것까지 된다면 이제 이건 실체가 있는 AI겠다. 근데 지금 이 인프라로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과잉 투자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고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지 않았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이. 그러니까 빚 진 회사들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는 있겠는데. 그래서 아직 돈이 좀 있다. 기술은 괜찮은 것 같다. 그다음에 내년 정도 때부터 이런 형태의 B2B 비즈니스가 생기냐 여부까지도 기대되기 때문에 이건 기대기입니다. 근데 아직 실체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직 AI 버블 단계는 보기 어렵겠지만 근데 회사마다 자본력과 기술력 차이에 따라서 격차가 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AI 버블 관련해서 또 어떤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사실 이제 그 공매도에 이제 힘을 실었다가 뭐 청산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그 논리를 보면 엔비디아 칩을 어떤 그런 이제 칩 같은 걸 갖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감가상각 기간을 인위적으로 연장해서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에 젠슨 왕은 쿠다 기반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덕분에
6년 전에 출하된 A100 GPU를 지금도 100%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언론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감가상각 처리 방식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네. 사실은 한국의 기본적으로 제조를 생각하면 3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장비를 샀을 때 3년 정도 보통 감가상각을 다 떨고 옛날에 5년은 좀 짧아지는 추세예요. 네. 이걸 이제 5년, 6년으로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런 트릭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미국 언론에서 그런 제기들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감가상각의 문제가 사실 그렇게 뭐 이것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영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B2B가 됐든 B2C가 됐든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다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이 안 되는 기업들 때문에 나스닥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기업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버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버블이라는 건 아예 실체가 없는 걸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블보다는 저는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양극화,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이제 빅테크 기업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확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과잉이다. AI 산업 자체가 공급 과잉이다라는 지표를 언제 어떤 걸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까 소영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독 서비스 외에는 딱히 돈 버는 모델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 수요 가지고는 그 정도 큰 수조 달러의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네. 훨씬 더 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문제는 우리가 지금 버블 얘기 나오는 거는 어느 기업도 그런 걸 비전을 제시한 기업이 없어요. 네. 우리는 몇 년도까지 플랜을 가지고 이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만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멋진 계약을 하고 있다든지 누구 파트너와 이미 있다는 이런 발표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투자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아웃풋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회수할 시기가 언젠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과 주주들이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버블에 대한 논란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를 쭉 깔고 거기서 이제 통행료를 거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이제 AI 버블 논란이 어느 정도는 좀 종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군이랄까요? 좀 짚으시는 데가 있는지.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데가 예를 들어 네. 갑자기 뭐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AI 버블 이런 것은 이제 더는 노이즈가 안 나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참 저는 이제 기술을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IT나 AI 개발자들 자체도 그쪽 사람들 의학에 생각하는 게 아니 이 좋은 걸 왜 아무도 안 쓰는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에서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쓰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파란티어라는 회사도 얘기 드린 대로 이 미국 국방부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게 이제 거기 정보들 다 연결해가지고 뭔가 가치 있게 만들어서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게 성공했다고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을 했다. 근데 이것들을 이례적인 컨설팅 피나 유지보수 비용 말고는 아주 큰 매출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위 우리가 어릴 때 얘기했다시피 뭐 게임에서 쓸 때 뭐 코모드는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속된 말로 그런 것만 지금 아주 깔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이 회사들, 이 빅테크들 자체에서도 자기들도 AI 전환을 먼저 일으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조금만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AI 엔지니어를 하기 되게 안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똑같을 것 같으시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AI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 단위나 어떤 단위로서 일어나야지. 그러면 근데 그 나라가 생각보다, 근데 고용은 되게 줄어들 거지만 생각보다 AI에 대한 투자 대비해서 어떤 단위 비용이나 오버헤드가 줄어든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늘겠죠. 이런 국가나 나라나 기업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들이 굉장히 큰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말하자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 조직 단위로 되어 있는 큰 기업과 국가 단위에서 아주 효율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은 AI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지금 뭐 지표라고 한 것까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자면은 그 부채 비율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MM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봐야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그 회사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그걸 보시고 좀씩 떨궈 넣어야겠죠. 예, 그렇게 있을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서비스들이 상위 단계 되어 있는 탑3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메타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 이렇게 이런 안경도 소개하긴 했지만 또 의미는 있지만 소위 라마라고 했던 그 서비스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AI 서비스가 성능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금 엄청나게 투자하든지 엄청나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조금 더 LMM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만드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성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한 80%, 50% 이상 하고 있는 오픈 AI 대비해서는 지금 제미나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록도 성능이 좋은 상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요한님 질문인데요. 전력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에 과잉 투자돼서 병목 현상으로 버블이 꺼질 거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지어 다 짓고 나서도 가동을 못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뭐 우려하는 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긴 한데 AI 아니더라도 데이터 센터 자체가 사실은 용수와 전력 문제는 계속 원래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더 고성능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전력을 끌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기술적으로 저전력 쪽에 대한 기술이 계속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같은 캐파나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더라도 과거 모델보다 전력 소모를 줄이는 쪽으로 기술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거보다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원래 질문이 누가 돈을 벌지 네. 뭐 거기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력 문제나 용수 문제는 정말 인프라 문제잖아요. 네. 국가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하면 돼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따른 차별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어느 기업이 위너에 들어갈 거냐는 이거는 그런 공공재라기보다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 그래서 이제 재무부채표도 말씀하셨고 부채 비율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이어서 사실은 데이터 확보 여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과 용수는 어차피 공공재니까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빼면 데이터는 정부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별로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본인이 확보를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봤을 때 유리한 고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눈에 띄긴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큰 손들이 벌써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내년에 큰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미 선제적으로 하드웨어를 팔고 소프트웨어를 파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두 분이 서로 다른 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뱅크에서는 오픈 AI를 했었고 워런 버핏은 알파벳을 지금 선택을 했죠. 네. 제가 최근에 국내 어떤 전문가 만났을 때 원픽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그분도 알파벳이었어요. 네. 지금 사실은 해보면 알파벳 쪽을 찍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좀 더 비율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픈 AI는 말씀하신 너무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지금 당장 사야 될 GPU 살 돈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무료로 지금 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이후로 확장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 거. 정말 $20씩 22달러씩 받는 구독 모델 이외에는 별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재 AI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왔지 않지만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다른 캐시플로우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오픈 AI보다는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미 했던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저는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디서는 저는 이제 출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가장 빨리 망할 것 같은 AI 기업이 어디냐 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1등이 퍼플렉시티가 나오고 2등이 오픈 AI가 나왔다라고 하는 나름 좀 공신력 있는 데였는데 죄송합니다. 출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오픈 AI 기대하는 분들 많을 텐데 IPO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 혹시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 LPDDR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버 메모리를 저전력 그 D램인 LPDDR로 전환을 하는 그 정책의 변화를 시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큰 호재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신 영역에서 말하자면은 AI 같은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 기업은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M7을 좀 갈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은 원 나싱밖에 안 됩니다. 오원 나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하시는 거는 선택을 되게 잘해서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일정 부분까지 AI에 들어갈 인프라형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제조가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 물론 엔비디아는 제조가 없으니까 엄청 높겠죠. 반도체 기업들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게 바로 지금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용으로 무언가 필요한데 비싼 HBM 대비해서 뭔가 LPDDR이나 단품 DDR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HBM은 과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어서 소위 트레이닝을 위한 학습용인데,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입력값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빨리 들어간 입력값이 기존의 트레이닝과 만나는, 소위 이제 우리가 RAG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기존에 여기 있는 필드를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는. 요게 요새 한 혹시 추론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는 이 가볍거나 빠른 D램 단품이 필요해지는 게 당연스럽습니다. 이게 왜 엔비디아 왜 좋냐면 당연스럽게 자기들의 전력을 낮추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GPU라고 하는 걸 팔 때에도 여기가 LPDDR이 들어가는지 물론 다른 모델이긴 하겠지만은 자기들의 이익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HBM 단가 하나가 기본적으로 현재 3E가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통 500불 정도 합니다. 하나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조그만 게. 근데 LPDDR은 뭐 비싸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LPDDR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DDR 단품이라고 하는 것들의 니즈가, 그래서 고객들의 니즈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지고, 이건 더욱더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기존의 인프라형 AI에서부터 피지컬 AI까지 옮겨질 게 이 해결을 계속 갖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언가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치면 결국에 가벼워져야 된다. 그러면 가벼워지려고 치면 LP가 필요하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시험으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셨다시피 회사 서비스용으로도 고객이 필요하다. 엔비디아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두 가지 때문에 LPDDR 같은 거 니즈는 늘어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삼성전자의 어떤 뭐 수혜 이런 것은 맞는 말이다.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뭐 보통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4, 하이닉스가 3 생산량이 뭐 마이크론 2, 나머지 중국이나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거의 절반 이상을 HBM으로 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많이 안 팔려서 1 정도만 했다고 본다면 나머지 3 정도가 다 단품일 수 있겠죠. 그 단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기사까지 있냐면 HBM 비싸긴 한데 단품이 훨씬 잘 팔리니까 많이 가격도 올랐으니까 요 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학습용, 그러니까 AI 학습용 GPU가 필요했다가 추론용 시장이 커지면서 뭐 저전력도 있고 다양한 뭐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추론용으로 가게 되면 빅테크 기업마다 추론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을 하다 보니 특화된 어떤 영역을 본다던가 전력을 더 줄인다던가 다양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러면 엔비디아의 헤게모니를 좀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회사마다의 니즈인 것이고 결국에 회사마다 탈 엔비디아 누구나 외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엔비디아도 자기들도 이번 매출 크게 늘긴 했지만 기존에는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 회사만의 GPU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엔비링크를 만들다가 지금 호환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소위 살을 내주고 뼈를 얻겠다는 전략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당연스럽게 이 패밀리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AMD나 혹은 이제 NPU라고 할 수 있는 자기만의 CPU, AI형 CPU를 만들려고 하는 빅테크 회사들이다. 자기들끼리 뭔가 그때 얻는 게 있는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HBM이나 D램은 여전히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고요. 당연스럽게 우리 박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부터 엔비디아의 독점 같은 것들이 아마도 점점 줄어들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에이직이라고 하는 각 회사의 맞춤형 반도체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를 단절해서 자기만의 걸 가져가려고 하냐? 근데 그러려고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섭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소비자한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아시다시피 쿠다 시스템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익숙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컨버전 되더라도.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도 같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지금 어느 수준이고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박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점점 에이직에 대한 니드가 커지는 거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까지는 그냥 기성품을 사서 썼던 거잖아요. 엔비디아 칩이라는 거를.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응용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뭔가 조금씩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커스터마이즈할 필요가 있다 보니 직접 설계를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TSMC한테 이제 제조를 맡기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율이 에이직 비율이 점점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뭐 1년 사이에 갑자기 뭐 시장 점유율 10% 되고 50% 되거나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일단 TSMC가 그 물량을 만들어줄 만한 공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말씀하셨지만 쿠다 생태계에 편했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랭귀지를 지금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장벽도 아직 일정 부분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에이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 맞다. 근데 그게 뭐 1년 사이에 급격한 변동이 있어서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90%였다 뭐 50%가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엔비디아가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현재 HBM의 해계 분위를 SK 하이닉스가 계속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에이직이 늘어나는 것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누가 더 좋아 보이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에이직으로 갔을 때 그건 사실은 조금은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네. 아까 사실은 소장님들 잠깐 NPU 언급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엔비디아는 GPU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CPU가 절반 정도 들어가죠. CPU가 두뇌 역할을 해주고 이제 GPU가 계산기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엔비디아 칩세트인데 여기서 사실은 CPU와 GPU를 이렇게 많이 쓰지 말고 이거를 하나가 다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싸고 가볍고 전력 소모도 적어지기 때문에 NPU 계열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NPU는 아직까지도 정말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쓰고 있는데 그게 NPU 온리가 아니고 GPU와 NPU와 CPU를 세 개를 믹스처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구조다 보니까 여전히 GPU를 또 많이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근데 에이직으로 갔을 때 여기에 그럼 무조건 HBM을 쓸 거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퀘스천인 거예요. 아까 전력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전력으로 가야 되면 확실하게 LPDDR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LPDDR이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낼 수 있고 그다음 우리 학습에 비해서 좀 더 가벼워도 되고 성능이 조금 다른 면에 있어서 조금 라이트해도 된다고 하면 굳이 비싸고 전력소모가 많은 HBM 쓰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면서 LPDDR로 갈 수도 있는데 가격이 일단 뭐 훨씬 싸니까 몇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쪽에 변화들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LPDDR은 그러면 시장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삼성전자 1위, 하이닉스 2위, 마이크론 3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HBM 시장으로 가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1위였다가 이제 그것이 다시 LPDDR 메인으로 가면 2위로 가는 그 차이인 거지.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메모리 시장에서 장악력은 유지한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HBM을 하이닉스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LPDDR로 가면서 삼성전자의 파이가 커진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우리가 뭘 고를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둘 다라기보다는 이익을 기간을 나눈다면 내년 한 1, 2분기까지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유리할 것 같다. 그렇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도 어저께 발표났죠. 삼성전자가 이제 25년 1, 2분기 때 33년 만에 하이닉스에 밀렸다가 다시금 메모리 업계 1등, 물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4.8%. 하이닉스가 34.4% 이거 틀린 것 같은데 0.4% 도찐 개찐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거기서 컴플렉스 삼성전자 뭐라고 그랬냐면 HBM의 매출이 작년 분기 대비 85% 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숫자로 보면요, 이게 이제 카운터 포인트 쪽의 데이터였는데 2분기 때가 어떻게 됐냐면은 하이닉스가 61 HBM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크론이 22. 삼성전자가 17이었었어요. 그럼 이걸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 된 것 같냐면 하이닉스가 55, 삼성전자가 17에서 한 25,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한 8% 들었고 격차가 보통 30% 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표님, 우리 박사님 얘기하셨다시피 이 HBM을 그동안 하나도 잘 거의 못 팔았던 삼성전자가 조금만 팔았는데 3분기 이익이 되게 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HBM의
이 매출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덧붙이자고 친다면 얘기했다시피 LPDDR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NPU 기반의 이 AI 반도체가 어떤 형태의 D램을 용량을 갖고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ASIC이 는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로직 다이라고 하는 걸 맞출 수 있는 로직 다이가 아시다시피 HBM 아래쪽에 있는 다이겠죠. 요거를 다양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삼성전자가 ASIC 쪽에서는 좀 더 맞춤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잘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아마도 두 회사, 마이크로 이제 어려워졌으니까요. 두 회사 같은 거를 간다면 둘 다 좋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초기에는 삼성전자가 어렵고 하이닉스 좋을 것이다. 근데 ASIC이나 뭐 AMD 같은 회사들이 온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다양하게 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주가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하반기는 삼성전자. 일단 저는 뭐 주가도 있긴 하나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에도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는 HBM4라고 하는 신기술을 이제 가격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까지 왔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가격이 결정까지 아니기 때문에 보통 2분기를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내년도에 루빈 나올 때 그때쯤부터 공급을 하겠죠. 삼성전자는 빠르면 아주 빠르면 2분기일 거고 늦으면 보통 3, 4분기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이 6개월 정도, 2분기 정도의 양은 하이닉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삼성전자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나 단품의 같은 경쟁력은 삼성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이익을 나눠 간다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는 원래 거의 독점이었다가 이익이 줄어들겠죠. 근데 에이직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하이닉스 제품 좋을 수 있겠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삼성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삼성은 안 좋았다가 좋아질 리가 남아 있고 하이닉스는 거의 독점이었다가 줄어드는 게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상반기 때는 워낙에 이익이 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때부터는 좀 변화가 많아서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에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HBM 다 제외하고 D램 단품이 여전히 비싸다고 친다면 그건 여전히 삼성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의견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은 실적을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초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년이 되면 실적 개선은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하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하이닉스보다 너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주가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년에 삼성전자의 실적 업사이드, 실적 좋아지는 개선폭은 하이닉스보다 더 좋을 거라고는 개선폭이 삼성전자 쪽 훨씬 유리한 환경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HBM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하이닉스는 거의 한 50%까지 올라갔을 거고요. 삼성전자는 20% 될까 말까 10% 요 정도인데 나머지 90%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HBM 마진율은 이제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모 기관에서 보면은 내년 중에 마진율이 LPDDR하고 HBM이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역전까지 안 될 거라 보지만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HBM 마진은 축소되고 다른 제품의 마진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 개선폭이 크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낼 때마다 오히려 마진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독점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근데 루빈 같은 경우에는 구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게 달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샘플을 7월 달에 보내 있잖아요. HBM4 6세대에 대해서 지금 3, 4다 샘플은 보냈어요. 2달 간격으로. 3월 달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3월, 5월 초에 했는데 아직 누구도 뭐 콜테스트 통과했다, 뭐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게 되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HBM4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에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아예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HBM3는 이미 틀린 거예요. 이 시장은 이미 하이닉스가 독점을 갖다 치니까 조금 납품을 한다고 해도 곧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HBM4에서 만약 삼성전자가 비슷한 시기에 양산 물량을 납품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장의 캐퍼가 크기 때문에 평택 라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독점적일 때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지금도 아마 20-30% 싼 가격에 납품할 것 같고 삼성전자 경영진이라면 저 같으면 역마진이 발생해도 납품할 거예요. 가격을 낮게. 왜냐하면 일단 시장 점유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하이닉스만 비싸게 가격을 요구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 그 가격을 다 사주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마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근데 그 박사님 설명 중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인식과 약간 다른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주가가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은 사고 하이닉스는 팔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야, 하이닉스는 정말 이제 상방은 조금 이제 제한이 있고 삼성이 좀 더 여력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삼성이 좀 더 주가 고평가가 좀 덜하니까 삼성을 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사실 최근에 올해 연말까지 저는 외국인들은 계속 샀다 팔았다 반복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건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현금이 필요한 기관이 있고 이미 결산이 끝나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 계속 다른 주체들인 거야. 사는 세력과 파는 세력들이 연말까지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기는 힘듭니다. 대부분 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게 있고 환매도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수익률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싶어요. 본인들 성과를 위해서.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확보했는데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게 거기서 고정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언제 또 빠지면 또 낮아지니까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일단은 좀 매수세는 약할 수밖에 없어서 예. 결국에는 개인이 얼만큼 그 공백을 메꿔주냐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본격적인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잔잔한 물결 계속 올 것 같다. 연말까지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혹시 그 주가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볼까요? 그 어느 쪽이 더 고평가인가? 뭐 이제 저는 이제 독점 여부가 깨진 거가 굉장히 크다고 좀 봐서 네. 하이닉스 쪽이 어느 정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거는 이게 동일합니다. 2017년, 18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위 이 데이터 센터를 1기 지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는 아무리 잘해도 그때 기억에 240조 원 매출에 60조 원 이익이었거든요. 그게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25%, 30%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때도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 구조나 조직의 크기나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이게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핸드폰 쪽이 핸드폰 쪽 당연스럽게 그 마진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B2C에다가 이제 생산품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생산품에 대해서 뭔가 높은 편 단가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요것들 때문에 좀 굉장히 삼성전자는 저도 항상 생각하는데 너무 어려운 지식은 맞습니다. 아. 네, 너무 어려운 지식이라서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 DS만 떼가지고 한다면은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근데 삼성전자는 같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1, 2분기 그나마 좀 벌어준 거죠. 근데 그거가 하이닉스랑 단독으로 반도체 만드는 회사 대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단독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그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아.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독점이란 HBM 독점은 깨지는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상반과 하반, 그러니까 같이 삼성전자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거기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같이 있는 게 너무 많다. 여기는 하이닉스는 독점 깨지기 때문에 이익률이 줄어들 것 같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정리해서 보면요. 그러면 두 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셋 중에 하나를 내일 반드시 사야 한다면 뭐가 가장 좋아 보이십니까? 돈이 없는데 그리고 뭐는 절대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먼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여지껏 제가 얘기했던 흐름이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정말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누구를 사도 지금 저는 반도체 주식을 지금 안 살 것 같아요. 예. 한번 조정을 받으면 분명히 조금 싸게 느껴질 때인데 그때를 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을 높여가다가 내년에 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네, 지금 안 네. 삽니다. 알파벳도 AI, 안 삽니까? 안 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AI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결코 아니고 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사이클적인 네. 걸 얘기하는 거죠. 사이클적으로 봤을 주가 때. 측면에서 그렇다. 네. 소장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자분들 중에서 전업도 계시겠지만 직장 다니시거나 이제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이 저도 많이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안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결론적으로는 투자하고 나서 이제 묻어둔다 느낌을 봤을 때는 하반기가 좋은 삼성전자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하는 깨지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 박사님 얘기하셨다시피 엔비디아도
독점이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이닉스도 HBM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만들었다가 깨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좀 길게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얘기 드린 대로 단품의 가격이 확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위로 올라갈 거가 좀 많은 편이죠. 뭐 어떤 사고가 있지 않는 바에야. 네.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볼 거라고 친다면 중기까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본다고 치면 저는 삼성전자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이 주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려웠던 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뭔가 이제 1대1로 비교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수익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이제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운드리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이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매출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업계에서 지금 점유율이 TSMC가 아직 3분기 안 나왔는데 TSMC가 70.2%고요. 삼성전자가 7.8%예요. 아, 그래요? 9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고무적인 거 아시겠지만 테슬라 수주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애플의 카메라 쪽 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블록체인 회사들도 했다도 있는데 파운드리가 확 나아지려면 결국에는 이제 엑시노스 여부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그 비용 고지를 많이 낮출 텐데, 그렇더라도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매출을 늘려서 일단 고객을 잡고 레퍼런스 쌓는 형태가 내년도 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플러스가 되면 다행이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아, 예. 네,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된 요인의 가장 큰 거는 타 회사의, 그러니까 삼성 바깥에 있는 수주보다는 삼성 내부의 엑시노스에 관련되어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설계 수주 받은 거, 그다음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이익, 요 정도가 있지 않은 바에야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파운드리는 내년도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 네. 이번 실적 발표 때 보면 적자 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당장 흑자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급하게 기대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예,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파운드리에 대한 평가 박사님께서도 좀 해주실까요? 현재 삼성에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HBM하고 파운더리는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일단 시장 파이를 확보해서 자기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운더리가 내년 중에 연간으로 과연 그러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 말씀하셨지만, 그걸 굳이 뭐 흑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SMIC랑 별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최소한 15% 정도까지는 빨리 올려주면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물건을 잘 주면 고객이 다시 늘어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잃어버리는 것도 쉽지만 또 다시 확보하는 것도, 왜냐하면 TSMC가 워낙 지금 물량이 넘쳐나가지고 다 커버를 못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인텔도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제품만 잘 만들어주면, 일단은 돈 크게 안 벌어주더라도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만 잘 만들어주면 다른 고객들한테 정말 이게 트랙 레코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시 퀄컴 애플이 이전과 같이 대규모 물량을 맡길 수도 있고요. HBM도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하이닉스보다 마진을 박하게 받더라도 분명히 지금 납품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주가는 확실히 네, 반응을 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예.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큰 그림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28년 정도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AI만으로도 이미 미국의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보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졸자들의 신규 취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도 확인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7년, 8년 정도 되면 대규모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루빈 같은 것이 성능이 몇십 배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성능으로도 이렇게 무서운 게 나오는데 20배씩 성능 좋은 게 나오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팔란티어든 아니면 알파벳이든 뭔가 우리 세상을 바꿀 만한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문화인류학도 박사시니까 우리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28년 정도 되면 파괴력이 있는, 루빈 정도면은 정말 파괴력 있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운데는 정말 줄어들 거고요.
끝하고 끝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양극화를 보시는 건가요? 아 이거 어떤 뭐 소득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도 있겠네요.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손발로 하는 일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설계하는 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 뭐 중간 가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일들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관료제는 아마도 굉장히 납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이 관료제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세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운데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간 관리자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사라질 것 같고, 그런데 이 반도체나 AI 쪽을 집중해 본다면은 그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해내는 어떤 사람들이겠죠. 큰 기업은 아니겠죠. 대부분 작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새로운 설계자들, 비즈니스 창출하는 사람들 아주 일부, 그다음에가 데이터와 여전히 되지 않은 형태의 어떤 일들, 요것들에 남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내로 보자면 국내가 외려 제조업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뭐 저기도 썼지만은 아주 미세한 공정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일일수록에 반도체 업계에서 소위 유지보수해주는 메인터넌스 일 같은 것들은 맨 마지막에 남아있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을 아예 제껴버릴 수 있는, 사람을 없앨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아직까지 데이터부터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요게 있고 요거가 우리나라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제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데이터로 제조업을 자동화시키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바텀업으로 해야 될 이 나라와 미국 같은 나라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게 28년 정도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시점은 대략 그렇게 빨리 올지 아니면 좀 먼 미래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LMM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근데 LMM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구글에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1948년생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1948년인데 한 달에 약값으로 8억을 써가지고 그 유명한 분 있죠. 2037년에 본인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개발자인데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37년이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정의가 잘못된 게 과연 어떤 것이 특이점인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 레이커즈. 맞습니다. 레이커즈. 맞습니다. 커즈와일. 레이커즈와일. 네. 레이커즈와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처럼 소위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속도주의자라고도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인공지능 긍정주의자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저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쉬이 데이터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쪽에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고용 같은 것들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더라도 여전히 윗단계, 의사결정 단계 이런 단계들은 만만치 않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더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8년을 걱정했더니 소장님 의견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래도 10년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공감되는 게 우리가 챗GPT 서비스를 무료로 첫 시작한 게 22년도 정도부터 시작했잖아요. 2, 3년 지났는데 챗GPT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2년 뒤라는 거가 그 사이에 엄청 똑똑해지기는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특정 부분에서는 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단순한 거를 무한정 돌리는 거 진짜 잘하잖아요. 그런 게 가장 좋은 게 새로운 물질 조합을 찾아내는 거. 의약품, 바이오 쪽에서는 사람들이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건 거를 시뮬레이션과를 빠르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실험 직접 해보지 않고도 결과만 얻어낼 수 있어. 이런 특정 부분에서는 효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람 얼마나 대체할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AI가 2년 동안 엄청 크게 발전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현 수준에서 봤을 때 AI가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잘하는 건 이미 있었던 일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건 잘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 근데 진짜 못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는 건 빵점에 가까워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걸 직업과 연관시키면 미래를 예측하고 연구하고 전망하는 직업은 여전히 AI가 있더라도 사람이 훨씬 우세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있었던 일을 그냥 정리해가지고 리포트하는 거는
빠르게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거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뭐 포함해서 국내 4대 그룹이 앞으로 국내 산업에 800조 원, 뭐 많게는 1000조 원이 넘게 투자를 한다라는 계획이 나왔는데, 근데 이 삼성 하이닉스로만 보면 거기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증설이라든지 이런 소식은 딱히 들리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분께서 어떤 뭐 증설이라든지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혹시 좀 포착하신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어제 기사 난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것이 기사 났냐면은 일단은 뭐 클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인크루트 같은 데 가보시면 자포탈 가보시면요. 평택 쪽에 사람 뽑는 게 생겼어요, 이제. 아, 네. 제가 저기 뭐 소위 이제 어떤 고용센터 같은 데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 미화직이나 유틸리티 설치 같은 거.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 초기 공사 때 필요한 거겠죠. 이럴 때 필요하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뭐였냐면은 H빔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 크게 지을 때 되게 중요한 형태의 그거 H빔 크게 있고 거기에 설비를 반입하고 많은 것들의 어떤 행사를 하나 했어요, 삼성에서. 그 이제 아마도 P5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있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새로운 단지죠, 용인에. 거기는 계속 엄청나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강의 가게 되면 되게 많이 있는데, 전 그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나라 소부장의 소재는 괜찮은데 장비사들은 그렇게 밝게 보진 못합니다. 아, 네. 네, 뭐 그때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 탑5 장비사들 대비 너무 격차가 크게 나고요. 근데 중국 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너무 심하고 외려 그래서 전공정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 쪽은 만만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포럼에 가서 대표님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외려 후공정 쪽에 특히 어드밴스 패키지처럼, 그러니까 아예 후공정도 있긴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한빛반도체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 어드밴스 패키지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처럼 탑5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다 초기거든요, 지금요. 물론 기술력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외려 후공정 쪽은 여전히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증설을 많이 하더라도 국내 소부장 쪽에 전공용 장비 쪽은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뭐 혹시 투자자분들께서도 글로벌 회사 탑5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보시면 매출도 장비 매출 6인데 서비스 매출이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장비 건들지 마, 우리 다 해줄게, 돈만 내.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독보적 기술 회사, 우리가 장비 건들지만 우리 알아서 해줄 테니까 돈만 내. 요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국내 장비사 그럴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도 알고 계신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어떤 소부장 힌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존재하는 이슈라든지. 지난 2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건 계속 증산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국내 기업들 설비 투자는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점이죠. 일단 뭐 소부장 전체적 규모는 커질 거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용인 산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전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착공 못 하고 있다가 정부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면서 해결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팹을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장비 발주가 들어갈 거라서 이런 면에서 확실히 작년과 올해보다는 국내 사이트에서의 전체적인 발주량이 늘어날 거라는 건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섹터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소장님과 좀 같은 생각이 있어요. 원래 규모를 보면은 전체 장비 시장에서 전공정이 차지하는 게 88%, 9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후공정인데 이제 최근에 삼성 하이닉스의 투자 패턴을 보면 전공정보다 후공정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배 개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뭔가 고품질의 고성능의 칩 세트를 아예 완제품으로 주고자 하는 그런 니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가가치 높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그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전공정보다는 테스트와 패키지 쪽에 한 3배 정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랑 그런 부분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AI 버블 그리고 삼전 하이닉스 소부장까지 정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AI 산업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데 네. 주가적으로는 우리가 고려할 점이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실적도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듯하지만 속도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의견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원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그리고 박준영 산업인력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